자, 지금부터 이제 정책 집행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정책 집행론. 자, 정책 집행론은 말입니다. 이게 이거를 하그로브라는 학자가 이거 이제 잃어버린 연계라고 이제 설명을 했었어요. 이 정책 집행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책 집행과 관련된 이제 연구. 이게 이제 정책 집행론이겠죠. 그런데 이 정책 집행론에 대해서는 하그로브라는 학자가 하그로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잃어버린 연계다. 잃어버린 연계. 왜 잃어버린 연계라고 했냐면은 연구가 없었다는 거죠. 지금까지 연구가 없었다는 겁니다. 왜 연구가 없었을까? 이거를 이제 생각해 보니까 별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정책이라는 게 결정되는 게 중요하지. 집행이야 시키는 대로 아닥하고 실행하면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지금까지 연구가 잘 없었어 가지고 정책 집행론 그 자체가 잃어버린 연계다 이렇게 이제 지칭되기도 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60년대 후반부터 이제 있잖아요.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그 존슨 대통령이 추구했던 사업이 있었죠. 더 그레이트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위대한 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위대한 사회 건설이라고 하는 거. 요것이 이제 실패로 끝이 났습니다. 위대한 사회 건설이 실패로 끝이 났고, 그 다음에 또, 요거 이제 실패와, 그 다음에 더불어서 오클랜드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오클랜드 사업. 오클랜드 사업에 대한 어떤 실패.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정책 집행론에 대한 관심이 이제 커지게 됐죠. 요것에 대해서 이제, 다음에 이제 공화당 정권이 들어섰거든요. 민주당이잖아요, 존슨이. 공화당 정권이 들어서면서 정책 집행과 평가에 대한 관심이 이제 증폭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책 집행 과정과 그 다음에 이제 정책 평가에 대한 이제 관심이 증대되었다. 그렇게 온 겁니다, 이게. 그렇게 온 것이고요. 그러면서 있잖아요. 그러면서 1973년도에 논문이 하나가 발표가 됩니다. 1973년도에 이제 프레스만하고 윌다브스키가 프레스만 앤드 윌다브스키인데 이 두 분이서 정책 집행론이라고 하는 저술을 해요. 정책 집행론이라는 저술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프레스만 윌다브스키에 의해 가지고 정책 집행론이 이제 구체화됐다. 이렇게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이 정책 집행론이. 자, 그래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이 정책 결정 과정이 이렇게 버벅거려지는 이유는 이 정책의 집행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거부점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죠? 요 안에서도 보면 정책 결정 과정에서의 정책 집행 과정에서의 집행 과정 중에서의 여러 가지 이제 뭐가 있다고요? 거부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이 거부점들이 있게 되면은 그러면 제대로 된 집행이 어렵더라는 거지. 응? 저거를 우리가 너무 간과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특히 이 오클랜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저게 이제 오클랜드에 흑인들도 많이 살고 이게 소수민족이 많이 살아서 그 소수민족 그 취업 프로그램으로 도입된 거예요. 예산도 이만큼 할당해가지고 툭 던져주고 그랬었는데 그런데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오클랜드 사업이 실패를 한 거예요. 대실패를 했어. 왜 대실패를 했는가 이렇게 보니까 오클랜드 사업이 말이에요. 아까 말했다시피 그 거부점들이 있죠. 이게 수십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행 과정에서도 집행자들이 뭔가 판단을 내려야 될 디테일한 부분들이 이제 생기는데 그런 부분들에서 구멍들이 이제 뻥뻥 뚫려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이 거부점으로 말미암아 집행이 실패해 버렸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도 결정됐지, 거기다가 예산도 갖다가 이제 확보를 해줬지.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책이 집행이 안 돼 버린 거예요. 왜 그랬겠냐고 이게. 집행자들의 거부점이라는 거 매우 중요하구나 이런 걸 알게 됐고요. 이제 요건 이렇게 설명이 됐고 그 다음에 이 정책 집행론을 통해서
정책 집행의 유형을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이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가 뭐가 있냐면 하향적 집행이라는 게 하나가 있어요. 하향적 집행이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상향적 집행이라는 게 있는 거죠. 상향적 집행. 집행이 이루어질 때요, 어디에서 어디로 힘의 관계가 이제 흘러가는가를 우리가 이제 들여다보는 거예요. 힘의 관계가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보는 건데, 하향적 집행이다 그랬을 때는 탑다운 방식인 거죠, 이게. 탑다운 방식. 위에서 결정이 되고, 그 결정된 것들이 아래를 향해서 흘러내려가는 이런 힘의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게 하향적 집행이 됩니다.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상향적 집행이다 그랬을 때는 이게 뭐가 있냐면 버텀업 방식이에요. 밑바닥에서부터 위로 이제 올라가는 방식이다. 뭐 이런 거죠. 힘의 흐름이. 그래서 이건 집행단위 있잖아요. 집행단위의 저 밑바닥에서부터, 그러니까 실무진에서부터 판단 내려진 것들이 위로 이렇게 타고 올라가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런 점으로 이제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것인데요. 자, 이 하향적 집행 같은 경우에는 여기는 이제 기본적으로가 상명하복이겠죠. 이 위에서 명령이 되면 이것이 이제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위에서 명령하면 아래로 이제 이게 내려가서 복종하게 하는 거죠. 반면에 상향적 집행이다 그랬을 때는 아래의 의견이 위로 전달되는 거예요. 하의가 상달되는 겁니다. 위로. 하의가 상달되는 것이다. 아래에서의 의견이 위로 전달되는 것이다 이거예요. 상명하복과 하의상달이라고 하는 두 가지로 비교를 좀 해보시면 될 텐데, 이 하향적 집행과 관련해서 있잖아요. 이 집행이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가지고 이제 저기가 있습니다. 이 학자들 중에서 있잖아요. 사바띠에라는 학자가 있어요. 사바띠에가 위드 마즈메니언과 함께 이제 하향적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한 조건 같은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는데 그 조건에 해당되는 것이 뭐가 있냐면은 사바띠에 마즈메니언이 얘기했던 거에서 보면 일단은 이게 인과관계가 분명해야 된대요. 분명한 인과관계. 아까 왜 거부점이 왜 생기겠어요? 이렇게 하면 해결될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제대로 못 줘서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응? 확신을 제대로 못 줘서 그런 거지. 아, 이걸 하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되겠구나 라는 걸 집행자도 이해가 돼야 돼요. 그래야지 이걸 더 열심히 제대로 실행해야 될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이 하나가 있었고, 두 번째는 있잖아요. 목표가 이제 함부로 바뀌면 안 된대요. 그 목표가 꾸준히 이제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목표가 바뀐다는 것은 타겟이 자꾸 움직인다는 것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정책의 목표가 유지돼야 된다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대로 이게 하향적 집행이 이루어지려면은 지속적인 있잖아요. 지속적인 지지가 있어야 된대요. 그러니까 뭐 정치인들이 이거 결정해줘야 될 정치인들이 지속적으로 지지를 해주든 국민들의 지지가 뒷받침되든 어떻게 되든 간에 지속적 지지가 이제 이루어져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는 뭐가 있냐면요. 그러면서도 법령 같은 것들이 뒷받침돼야 된대요. 이게 이제 바로 실천의 어떤 기준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책임 소재도 명확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법령 같은 것들을 제대로 이제 확립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가 뭐가 있냐면은 유능하고 그 다음에 열정적인 관료가 있어야 됩니다. 열정적인 관료가 이 일을 끌고 나가야 돼요. 그래야지 하향적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위에서 결정된 것을 밑에서 따르는 것입니다만은, 그럴 때도 유능하고 열정적인 관료들이 분명한 인과관계를 이해하고 목표가 일관성이 있으면서 지속적인 지지를 받는 정책을 법령에 따라 제대로 집행할 때, 그럴 때 이것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조건을 제시한 바가 있고요. 그 다음에 하향적 집행과 관련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면, 이것은 이제 직권성이 있는 거죠. 권력이 이제 한 군데로
모여져 있는 것이잖아요. 하향적 집행은 이제 분권성이 있는 거예요. 권력이 이제 쪼개져 있는 거죠. 아래로 이렇게 쪼개져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중앙 집권화가 돼 있는 거니까 이게 하향적 집행 같은 경우가 상당히 권위적이고 관료제적인 조직이에요. 관료제 조직 같은 데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고, 이 상향적 조직은 이 자체만으로도 탈관료제화가 되고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비교들을 한번 해보고요. 원래 관료제가 그래서 높은 복공집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복잡성, 공식성, 직권성 같은 게 높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직권성 중심으로 한번 말씀드려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향적 집행과 관련해서 이 버먼이라는 학자는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이 하향적 집행은 정형적 집행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정형적 집행이라는 표현을 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향적 집행과 관련해서는 적응적 집행이라는 말을 썼어요. 적응적 집행 이런 말을 썼고, 그 다음에 또 엘모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엘모어라는 학자가 있는데, 자, 엘모어라는 학자는 어떻게 됐냐면 여기 하향적 집행을 이제 전향적 집행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전향적 집행. 그리고 요 상향적 집행을 후향적 집행이라고 했어요. 후향적 집행이라고 했다. 전향적 집행은 앞을 향해 가는 거니까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정방향으로 가는 거고, 얘는 역방향으로 올라오는 거잖아요. 그래서 후향적 집행이다 이런 표현을 좀 썼습니다. 둘 다 강조했던 거는 이 부분이죠. 적응적 집행이나 후향적 집행의 중요성을 강조한 학자들이다. 이렇게 이제 봐두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학자로 우리가 봐야 되는 게 나카무라고요. 나카무라. 그 다음에 스모루드라는 학자가 있어요. 나카무라, 스모루드가 있는데 이 학자들이 제일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험에 아주 가장 많이 나오는데, 이 하향적 집행과 상향적 집행의 관계를 이제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하고의 관계로 해석 분석을 했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유형이 5가지예요. 5가지. 5가지의 유형이 있습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나눴냐면 고, 지, 이것도 이렇게 외웁니다. 그냥 협, 그리고 재, 그리고 관, 이렇게 기억하는 거예요. 고지협재관, 고지협재관, 이렇게 이제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고지협재관. 그래서 이게 고가 뭐냐면 고전적 기술자형이에요. 고전적 기술자형입니다. 기술자형이고, 그 다음에 이거는 지시적 위임형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고, 여기는 협상가형이다. 그리고 여기는 재량적 실험가형이다. 이름들이 좀 이래요. 그 다음에 여기는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이렇게 합니다. 여기다 형자만 붙여주시면 되다. 그래서 고전적 기술자형, 지시적 위임형, 협상가형, 재량적 실험가형, 관료적 기업가형인데 여기가 딱 경계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상향적 집행에 해당되는지 하향적 집행에 해당되는지는 여기가 딱 경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가면 어떻게 되냐면, 이쪽으로 가면 여기는, 이쪽은 있잖아요. 정책의 결정자가 집행자보다 힘이 세요. 이쪽으로 갈수록 결정자가 더 힘이 센 거고, 이쪽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결정자하고 집행자 중에 집행자의 힘이 센 거예요. 될까요? 집행자의 힘이 세지는 겁니다. 그 관계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여기는 가운데는 어떻겠어? 협상가형은. 여기는 이제 결정자하고 집행자의 힘이 딱 일치하는 거예요. 둘이 일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자, 집행자의 힘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볼까요? 자, 이제 정책의 집행자가 갖는 힘을 한번 보겠습니다. 정책 집행자가 갖는 힘. 정책 집행자가 갖는 힘은 이렇게 돼요. 고전적 기술자형이다 그랬을 때에는 힘이 사실은 별로 없어요. 힘이 사실 별로 없어갖고 기술적 재량만 있어요. 여기는 이제 기술적 재량만
존재합니다. only 기술적 재량. 그래갖고 자기가 일 처리함에 있어서 자기한테 할당받은 일이 있잖아요. 이 일과 관련해 가지고서 그냥 거기에서 자기가 알아서 자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런 정도의 재량만 있다는 거예요. 그 재량이 없다는 얘기죠, 사실상. 자기가 맡고 있는 그 분야의 일만 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사실상 재량이 없는 거라고 봐야 되고, 지시적 위임형이다 그랬을 때는 어떻게 돼요? 지시적 위임형이다 그랬을 때는 여기는 기술적 재량에다 덧붙여서 어떻게 되냐면은 이게 행정적 재량이 이제 행정관리적 재량이 추가가 됩니다. 행정적 관리적 재량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뭔지 알겠죠? 이게 행정적 관리적 재량이 여기에 이제 추가가 됐으니까 기술적 재량 외에도 이거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것에 있어서도 재량권이 생겼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되는 것이고, 협상가형이다 이렇게 되면 협상가형 같은 경우에는 모든 문제를 다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협상으로 이제 전개하는 거예요. 이 정책 결정자와 집행자 간의 모든 것들을 다 협상으로 이제 해결을 한다. 그러니까 정책 목표에서부터 정책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의 어떤 수단까지 전부 다 이제 협상을 통해서 요거를 이제 해결한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재량적 실현가형이다 이렇게 오면 이쪽에서는 이제 집행자 힘이 세지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집행자가 뭘 하냐면요. 이게 이제 큰 방향성이 있죠. 큰 틀의 목표를 제시하는 것 이외에는 다 집행자가 담당합니다. 그러니까 목표의 구체화. 여기서부터 자 보세요. 목표를 구체화하는 것. 플러스 여기다가 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 있죠. 집행 전반 이런 데에서 전부 다 이제 여기서 이제 재량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구체화하는 거에서부터 집행 전반에까지 정책 집행자가 맡아서 한다. 그럼 정책 결정자는 뭐만 한다? 정책 결정자는 큰 틀의 정책 방향만 잡아주는 거예요. 큰 틀의 목표만 설정하는 거예요. 그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는 것부터는 집행자의 몫이다 이렇게 봐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관료적 기업가형이다 그러면은요 이게 결정에서부터 집행까지 정책 전반을 전부 다 누가 담당한다? 예, 정책 전반을 이 집행자가 다 담당한다 이렇게 봐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 안에서는 결정자 있잖아요. 결정자와 구체적인 정책 수단이 있죠. 수단에 대한 협상 정도만 합니다. 요 정도만 벌이는 것이고 나머지는 다 결정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집행자가 알아서 하는 거예요. 결정자가 하는 일이 너무 약간 좀 그죠? 결정자가 할 수 있는 일이 정말 별게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결정자와 수단에 대한 협상만 벌인다. 이런 한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부터 고전적 기술적에서부터 쭉 이쪽으로 오면서 집행자 역할이 커진다. 여기에서 이제 나머지가 다 이제 결정자의 몫인 거예요. 그러니까 고전적 기술적에서는 결정자가 다 결정해주고 시키는 일만 여기서 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시적 위임형일 때는 뭐 나름 그거를 유지 관리하는 것도 당신들이 해봐 이렇게 맡겨지는 거고, 나머지는 또 다 결정자들이 알아서 합니다. 근데 재량적 실현과형은 큰 방향성만 딱 이제 결정자가 잡아주는 거였고, 관료적 기업과형이다 그랬을 때는 이때는 이제 어떻게 간다고요? 이때는 이제 결정자는요 집행자하고 집행자가 요구하는 행정수단이 있잖아요. 행정수단 그거를 내가 동원해다 줄 수 있나? 이런 것만 같이 논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모든 정권이 집행자한테 넘어와 있다. 거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순서대로 이렇게 기억하시면서 고지, 협, 재관 어떻게 외우라고요? 고지, 협, 재관 이렇게 외워버리세요. 고지, 협, 재관. 산꼭대기로 고지로 올라가니
좁은 길이 다시 보인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이것도 외우는 거야. 그냥 막. 알겠죠? 예, 외우지 않으면 요거는 이제 또 이제 순서가 헷갈려져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순서를 외우고 그대로 그냥 요 정책 집행자가 어떻게 하는지를 이미지 트레이닝을 통해 가지고 기억을 좀 해두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버먼, 엘모, 나카무라, 스무로드까지 얘기했고, 이번에는 말입니다. 립스키라고 하는 학자가 있어요. 립스키. 어떤 스키라고요? 립스키. 이 립스키 같은 경우는 여기는 하향적 집행은 얘기한 바가 없어. 여기는 얘기한 바가 없는데 이쪽에 있잖아요. 상향적 집행과 관련된 얘기를 좀 했죠. 그래서 여기 뭘 얘기했냐면 상향적 집행에서 여기서 나오는 게 일선관료제 이론이에요. 일선관료제 이론을 제시를 했어요. 그래서 특히 저 일선관료제는 또 따로 떼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선관료제, 일선관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일선관료의 특징을 좀 보는 거예요. 일선관료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말이에요. 현장에서 민원인과 직접 사람적 업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서 대신에 문서 업무보다 사람을 대하는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사람적 업무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문서 중심의 업무가 아니라 사람 중심의 업무를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받으시고 일선관료. 그 다음에 말이에요. 일선관료가 또 이제 갖는 특징은 여기 이제 종류들을 좀 볼까요? 종류들을 보면 특징도 좀 이해가 좀 빠르겠다. 그죠? 이게 사회복지공무원. 그 다음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 같은 사람들. 여기는 뭐 얄짤없이 그냥 평생토록 종사하는 영역이 민원인 상대하는 일이에요. 맞아요? 민원인들하고 현장에서 만나는 일입니다. 이 역할을 담당하는 거예요. 일선관료가.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일선관료로서 사회복지공무원, 경찰공무원, 교육공무원을 좀 꼽아볼 수가 있고, 이 사람들은 있잖아요. 항상 그러다 보니까 권위에 대한 도전에 직면하고요. 그 다음에 있잖아요. 서로 일치하지 않는 일관성 없는 요구에 직면해요. 네, 그래서 그걸 이렇게 할까요? 이제 요구의 다원화 이렇게 얘기할까요? 민원인들의 이제 요구에 이제 다양성이 있는 거예요. 다양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갖고 어떻게 하냐면요. 이거를 이제 고객을 유형화해요. 유형화. 이렇게 안 하면은 대응이 안 돼. 유형화를 시도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일선관료들은 또 어떤 처지에 놓여져 있냐. 이게 상당히 있잖아요. 일선에서 민원인들하고 직접 맞닥뜨리다 보니까 재량이 많아요. 예? 재량권이 상대적으로 매우 많다는 얘기입니다. 재량권이 많다. 이렇게 이제 보셔야 되고요. 재량이 풍부하고. 그 다음에 일선관료 같은 경우에 또 이제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그런데 재량권은 많은데 항상 자원의 부족에 시달린대요. 자원의 부족에 시달린다. 요구하는 것들은 각양각색이고, 그 다음에 요구가 일치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다 다양하게 다 그 요구들을 들어주면 좋은데, 그렇게 들어주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원이 항상 딸리는 거예요. 자원이 항상 딸린다. 이런 문제들이 항상 직면하고 있는 게 일선관료래요. 립스키는 이 일선관료들을 중심으로 한 일선관료제 이론이라는 것을 제시한 바가 있답니다. 아셨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향적 집행과 상향적 집행에 관련된 것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네. 그리고 이제 사바티에 같은 학자가 좀 이따가는 요 하향적 집행과 상향적 집행에 대해서 통합 모형을 제시했다는 것으로 또 다시 등장할 건데, 그게 이제 시험에서 또 잘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걔도 좀 메모를 한번 해볼까요? 사바티의 마지메니언, 특히 사바티 같은 경우에 초기에는 이제 어떤 입장이었냐면은 하향적 집행론을 연구했죠. 하향적 집행론을 연구했다가 여기에서 어떻게 바뀌냐면 여기 이제 통합 모형으로 바뀌어요. 통합 모형으로 바뀌게 되는데, 이 통합 모형이 바로 뭐냐면 정책 지지 연합
연합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해요. 그래서 정책지지 연합 모형이라는 것을 제시를 하는데 이 정책지지 연합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정책지지 연합이라고 하는 게 이거를 보게 되면 이 정책지지 연합이라고 하는 게 이 정책적인 어떤 그 관점이 공통적인 사람들이 모이는 거예요. 그죠? 정책적 관점이 같은 사람들이 모여서 지속적으로 있잖아요.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모여서 이 정책을 가다듬어 내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특정한 이제 정책의 방향성이 공유되는 사람이에요. 공유되는 사람들이고 정책의 방향성이 공유되는 사람들끼리 지속적으로 이제 모임을 가져가는 거예요. 이게 뭐 길면 10년 이상이래요. 이렇게 해서 숙성이 되는 거예요. 이러면서 이 안에서 정책 대안을 모색하는 거죠. 제시하는 거죠. 정책 대안을 막 제시하고 그래요. 그래서 요 이제 연합 간 경쟁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 정책이 더 옳다. 이 연합이 하나만 있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방향성이 여러 개일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럴 때 이제 이 연합들끼리 서로 자기네 방향성이 옳다라는 것을 내세우면서 상호 경쟁한다는 거예요. 상호 경쟁을 한다. 여기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 정책지지 연합 모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요, 상향적 집행론의 토대를 갖고 있어요. 봐보세요. 자기들끼리 자발적으로 모여갖고 정책의 방향성에 대해서 논의하고 그 다음에 거기서 도출한 정책 대안을 갖다가 투입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상향적 집행의 토대를 두고 있다라고 봐야 돼요. 상향적 집행의 토대를 두고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토대 위에서 하향적 집행을 결합시키는 거예요. 입장이 완전 바뀌었네. 그죠? 요거의 이제 특성을 가미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라 이게 사실 보면 입장이 완전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하향적 집행 관련된 이런 뭐 성공의 요인에 이런 게 있다 뭐 이런 걸 제시했다가 입장이 싹 뒤집어졌네요. 그죠? 보니까 맞아요. 자, 이런 게 이제 바로 사바띠에가 됩니다. 사바띠에 시험에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좀 봐두시면 좋겠네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보겠습니다. 여기 이제 162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1960년대 이전에는 보니까 정책 집행은 정책의 합리적 결정을 통해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고 여긴 1930년대 정치행정 일원론의 영향으로 본격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 이를 두고 하그로브는 잃어버린 연계라고 지적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1930년대부터의 흐름이 정책 집행은 결정만 잘 나면 그걸 그대로 그냥 이행하는 건데 뭘 문제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해 왔던 흐름이 여태까지 온 거란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집행론에 대해서는 관심을 안 갖고 있었어 학자들이. 그런데 밑에 보니까 존슨 대통령의 위대한 사회정책의 실패, 오클랜드 사업의 부진 이런 것들이 이제 원인이 됐다라고 봐두시면 됩니다. 그래서 왜 그렇지? 라고 이제 들여다보다가 163페이지요. 1973년 프레스만 윌다브스키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해서 정책 집행론을 출간했다 이 말이에요. 윌다브스키 앞에서 한번 나왔던 것 같은데? 이 스키는 또 뭐하는 스키예요? 여기는 윌다브스키 같은 경우에는 앞에서 점증 모형 얘기할 때 린드블룸과 윌다브스키 이렇게 얘기한 적 있지 않아요? 네, 그런 적이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프레스만과 윌다브스키가 본격적인 연구를 시작해서 정책 집행론이 73년도에 이제 출간이 됐는데 이 안에서 보면 이제 하향적 집행이냐 상향적 집행이냐가 나눠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하향적 접근 방법 같은 경우에는 정책 집행을 정책 결정 과정 이후 설정한 정책 목표를 실행해내는 과정으로 정책 집행을 이해하는 거죠, 그냥. 이게 고전적인 방법이에요. 예전부터 이제 써왔던 이 방법은 어떻게 접근하냐면은 이제 이렇게 하는 거죠. 결정자 따로 있고 결정이 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결정에 따라서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집행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내려오는 방식으로 이제 보는 것이에요. 자, 그냥 그런 식인 겁니다. 옛날 고전적인 그냥 그 흐름대로 따라가는데 사바띠하고 마즈메니언이 5가지를 제시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제대로 집행되기 위해서는 정책 결정의 내용이
타당한 인가 이론의 바탕을 둬야 되고 법령이 정확한 지침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유능하고 헌신적인 관료가 있어야 된다 그랬고 결정된 정책에 대해서 행정부와 입법부를 포함한 다수의 이해관계 집단으로부터 지속적 지지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랬고 정책 목표의 유지가 있어야 된다 그랬어요. 우선순위 같은 게 자꾸 바뀌면 타겟이 달라지는 거라서 정책 집행이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자, 사바띠의 마즈메니언에 대해서도 살짝 봐두시고요. 상향적 접근 모형이다 그랬을 때에는 이거는 뭐냐면은요, 엘모어가 나왔어요. 엘모어와 버먼이 각각 엘모어는 후향적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그 다음에 버먼 같은 경우에는 적응적 집행이라는 이름으로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했다고요? 이래가지고 요 이제 상향적 접근과 관련해가지고 강조를 좀 했었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통합 모형이 나왔죠. 사바띠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이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요 이제 사바띠의 정책 지지 연합 모형을 보게 되면은 요거는 일단 정책을 옹호하는 연합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 사람들이 나름의 신념 체계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거, 거기 신념 체계라는 말이 있어요. 그죠? 신념 체계. 신념 체계를 사용하고 있고, 신념 체계별로 여러 개의 연합으로 구성된 정책 행위자 집단들이 각각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나눠져 있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요 신념을 정책으로 관철하기 위해서 서로 경쟁한다. 어떤 분야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논쟁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책지지연합, 원자력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우리 신념이 되게 많이 부딪히지 않아요? 원자력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의 입장도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원자력에 대해서 없애는 방향으로 가는 게 옳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그 다음에 이제 그렇지 않다, 오히려 이게 환경을 위해서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기술을 좀 신뢰하는 사람들은 이거를 일단은 원자력으로 전기 발전하고 이게 경제 성장 같은 데도 보탬이 되니까 원료비 많이 안 들여서 원료를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건데 뭐가 나쁘냐, 우리나라 좀 자원도 없는 나라가 이거 하자 말이야. 하자고 해놓고 그래놓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자고 해놓고 기술적인 문제, 안전에 대한 문제는 우리가 좀 더 보완해 나가면 되지 않냐, 뭐 이런 입장이겠죠. 이런 입장일 텐데, 또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은 전혀 그렇지 않다. 원자력이 방사능이 가져오는 어떤 그 위험함, 이런 것들이 분명히 상존하기 때문에 되돌이키기가 어려울 정도의 어떤 그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친환경적으로 순환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낫지 원자력 발전을 쓰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서로가 다 잘 되자고 주장하는 것이기는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기존에 이제 원자력으로 먹고 살던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는 측면도 있을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친환경 에너지와 관련된 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또 그 이해관계로 또 주장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어떻게 보면 이게 신념 대 신념이 부딪히는 아주 전형적인 케이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대안들을 서로 다 막 이렇게 준비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주장을 하고, 이 주장과 주장이 부딪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공론조사를 해봤다 그랬잖아요. 공론조사를 해봐가지고 그 결론을 내렸는데, 그럼에도 논란을 자꾸 불지피려고 그래요. 아니, 비가 많이 와서 산사태가 났더니 그걸 가지고 뭐라 그래요? 야, 그거 저 태양광 발전한다고 그 전지판 설치해놔가지고 그런 데가 산사태가 났잖아, 막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막상 알고 봤더니 뭐 꼭 그렇지는 않대. 그러니까 태양 전지판이 있는 데가 좀 이렇게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를 입기도 했지만 그것이 꼭 그것을 산을 깎아서 나온 것이다라는 실증은 안 나왔는데, 개연성은 좀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죠? 산을 깎고 태양 전지판을 만들면 나무가 그만큼 잘려나가면은 그렇겠죠. 그죠? 그러면은 산사태 위험도 커진다. 요거는 뭐 납득이 전혀 안 가는 건 아닌데, 어쨌건 이번에 뭐 그렇게 해서 산사태가 났다는 것은 실증은 안 돼요. 근데 이렇게까지 막 공격하는 거야. 그러니까 서로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서로 후벼 파는 거죠. 그러면서 내가 주장하는 게 옳아, 이렇게 경쟁하는 거예요. 이런 게 정책지지 연합 모형의 사례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죠? 그러면서 이들끼리 한 10년 이상 막 만난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만나면서 있잖아요.
맨 아래쪽에 행위자 집단인 지지연합에 정책학습이 강조된다. 정책학습이 강조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여서 계속 학습하고 발전해 나가는 거예요. 알겠죠? 네. 자, 그래서 통합 모형으로 해서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라고, 립스케 일선 집행 관료제 이론도 단독 문제 출제가 충분히 가능합니다. 아까 저 열거해드린 저 특성들을 가지고서 찾아내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특성이 문서, 서면 처리적 업무보다 사람 처리적 업무를 한다. 고객을 그리고 범주화하여 선별한다. 많은 재량권을 행사하고 업무의 과다와 자원 부족에 직면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있잖아요. 권위에 대해서 도전을 받고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가 있다. 아까 그 요구사항들이 굉장히 다양하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호하고 대립되는 기대. 이 사람은 이걸 원하는데 저 사람은 반대를 원해 또. 이런 것들이 항상 이제 오게 될 거예요. 학교 선생님이면 딱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애들을 왜 이렇게 공부를 안 시키시는 거예요, 선생님은? 매일같이 쪽지 시험 보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죠. 이렇게 얘기하는 선생님도 있을 건데, 그런 학부모도 있을 텐데, 어떤 학부모는 애들이 건강하게 뛰어놀 수 있게 그런 시간 좀 많이 확보해 줬으면 좋겠어요. 아니 뭐 벌써 초등학생인데 무슨 그 시험을 자꾸 부담을 주고 그래요, 애들한테.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어요 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있겠지. 이것도 엄청 충돌하겠죠. 맨날 이제 그런 요구들이, 반대되는 요구들이 막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럴 때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뭐 이런 거죠. 자, 이제 그런 모습들이 있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렇게 유형화를 한다 그랬고요. 또 그 다음에는 또 보면은 뭐 건의에 대한 도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주민센터 같은 데 갔다 큰 소리 나는 거 들어보신 적 있어요? 있어요? 아, 네. 그게 보통 보면은 딱 돌아보면 거의 그 사회복지 창구에서 많이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거기는 전부 다 일선 관료이긴 하죠. 네, 그렇긴 한데 사회복지 이쪽에 가보면은 이제 공공해진 그 삶이 좀 어려운 상황에 놓여져 있는 분들이 와서 여기 와서 내가 어떻게든 하나라도 내가 더 얻어가겠다라는 그 목표의식이 뚜렷해. 그 뚜렷한 목표의식으로 오고, 그 다음에 하다가 안 되면 나뒹굴겠다라는 그 마음도 가지고 오는 분들도 꽤 많아.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관철해내겠다라고 하는 걸로. 아몰랑전법입니다. 제도가 이게 이렇지가 않고요 뭐 이러면 아몰랑 이러는 거죠. 내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기 때문에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게 다 들어줄 수가 없는 상황이 있잖아요. 객관적 기준을 가지고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요건 때문에 안 돼요 그러면 뭐가 안 되냐고, 나는 사실은 실상은 다르다고 이렇게 주장들을 하시죠. 그럼 대처하기가 상당히 난감하죠. 상당히 난감하지. 그렇잖아요. 해주고 싶지. 진짜 딱해 보이면 해주고 싶은데 내 돈도 아니고 내가 책임져야 될 일인데 함부로 이게 낭비되면 감사도 받아야 되고 이거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 경우들에 직면하게 되는 거죠. 그 사회복지 공무원 하시는 분들은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이걸 대처를 하셔야 되고, 경찰 공무원 건의에 도전받는 거 보셨죠? 그렇죠? 술 취한 사람이 막 경찰 싸대기 날리고 막 그잖아요, 그죠? 별의별 장면들을 다 봅니다. 아주 건의에 대한 도전. 소방공무원 막 때려가지고 사망한 경우도 있어요. 술 취해가지고 이게 다치고 뭐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을 이제 그 구조해서 가는데, 이제 여성 소방대원을 폭행을 해가지고, 잘못 다쳐가지고 사망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건의에 대한 도전 같은 것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일각에 그런 얘기도 있어. 미국의 경찰처럼 좀 무섭게 좀 해라. 미국의 경찰은 막 잡으면 막 목 눌러서 죽이고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분명히 손도 들었는데 엎어뜨려가지고 4명이 막 깔고 막 위에서 그런 거 다 하던데, 거기는 일단은 흑인에 대한 차별, 이게 이제 그 옛날에 이제 분리 정책 같은 게 좀 있었습니다. 분리 정책이 있어갖고 흑인들은 그런 동네에 돌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원래. 이해 와요? 그런 게 있었어요. 역사가 깊어요. 분리 정책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그 얘기했죠. 그 백인이 마시는 수도꼭지랑 흑인이 마시는 수도꼭지가 분리돼 있었다고, 공원 같은데. 그 버스를 타도 어떻다 그랬어요. 버스를 타도 앞쪽에 앉아야 되는 게 백인이고 뒤쪽에 앉아야 되는 게 흑인이에요. 이 분리 정책이에요, 분리 정책. 그러니까
흑인도 동등하다. 백인처럼 동등한 인간인데 백인과 흑인이 안 섞이면 갈등이 안 생기지 않냐. 이런 게 이제 연방법원의 판단으로 이렇게 내려져 가지고 이런 게 정책화돼 가지고 오랫동안 유지가 됐었어요. 이거를 존슨이 폐기한 겁니다. 존슨이. 그런 게 법으로 존재했어요, 다. 존슨 때 와서 폐기됐다고. 그때가 이제 막 그 인종차별에 대한 항의가 막 거세지고 막 이랬을 때라 그랬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런 인식들이 이어져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흑인이 막 길거리 돌아다니고 그러면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막 목 눌러 죽이고 막 이러는 거예요. 예전에는 흑인들을 죽일 때 그랬대요. 야, 분리가 되라고 그랬는데 너 흑인 남자, 너가 백인 여자한테 찝쩍거렸구나. 이러고 잡아다가 목을 쳐서 목을 나무에 걸어두고 그랬답니다. 그래서 그 음악도 있대요. 노래가. 그래갖고 그 노래 제목이 뭐더라? 뭐 이런 건데 이상한 열매가 열려있는 뭐 막 그런 거예요. 나무에 사람 머리를 다 갖다가 목 졸라 죽이고 막 해가지고 눈이 튀어나온 시신들 뭐 머리 이런 게 막 매달려 있고 그랬대요. 미국 사회에 불과 100여 년 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야만적인 어떤 차별들이 있었다는 것인데, 그런데 아무튼 간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그런 것들을 맞서 싸우는 그 노력도 있었음에도 여전히 이제 흑인들을 백인들이 이제 깔보고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고 그래서 아주 강력하게 그렇게 하다가 사고도 나고 이번에도 그랬는데, 여튼 간에요. 아무튼 우리 경찰이 걔네처럼 할 수는 없죠. 인권이라는 것을 지켜가면서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경찰 공무원 해야 되는 사람들도 항상 이런 권위에 대한 도전에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한 대 맞는다고요? 같이 때릴 수도 없어. 그 대응 매뉴얼이 다 있어요. 술 취한 사람이 난동 부릴 때도 처음부터 가가지고 막 이렇게 강경 대응을 하면은 그러면은 그것도 문제가 돼요. 문제가 돼. 그래갖고 또 한동안은 테이저건을 그렇게 좀 쐈는데 테이저건을 또 쏜다고 뭐라고 하니까. 테이저건 뭔지 알아요? 테이저건을 탁 쏘면은 2개의 침이 날아가. 침이 날아가서 등짝 같은 데 탁 꽂히면 침과 침 사이 전류가 흘러. 그 사람이 자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맞으면 죽어요. 심장을 사이에 끼고 양쪽으로 하면 심장에 전류가 흐르면 큰일 난다 그러더라고. 등짝 같은 데다가 탁 날려가지고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것도 많이 쓰면 많이 쓴다고 뭐라 해. 힘들어 진짜. 사회복지 공무원도 같이 욕하고 싶잖아. 여기서 이러시면 안 돼요 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또 할 수가 없어. 이게 서비스가 좀 많이 중요해서, 그죠? 자, 이제 이런 것들 한번 떠올려 보시고요. 윌다브스키의 집행연구 이론 모형 및 관련 이론 글에서 이 두 가지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향적 집행 같은 경우에는 안정적이고 구조화되어 있는 상황에서, 제가 아까 관료제라고 얘기했잖아요. 관료제적인 조직이 딱 어울리는 상황이고요. 이 상향적인 집행이다 그랬을 땐 유동적이고 동태적인 상황, 이런 것들이 이제 전제되는 것이다. 재량권도 그래서 현대적 상향적 분권적 집행에서 훨씬 더 많이 인정되는 것이다. 그렇게 봐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아래가 이제 나카무라 스모르드의 정책 집행 유형이 나와 있습니다. 고지협재관인데요. 아까 말씀드렸고 166페이지에 가보시면 여기에서는 이제 고지협재관에 대한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정책 결정자랑 집행자가 어떻게 이제 관여하는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는데, 특히 거기서 이제 정책 집행자를 중심으로 읽어가 보시면 돼요. 목표 달성을 위한 기술적 권한만 위임받았다가 행정관리적 권한도 위임을 받고 협상을 벌이고, 그 밑에는 목표를 구체화하는 거.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목표만 제시받고 목표를 구체화하고 수단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의 재량을 다 위임받는다. 그리고 이제 관료적 기업가용이다 그러면 집행자가 정책 과정 전반을 완전히 통제하고 정책 결정자는 결정자와 집행자가 수단에 대해서 협상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비교해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정책에 대한, 정책 집행에 대한 수능과 불응이 있어요. 수능과 불응이 있는데, 수능을 유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목표가 명확하면 된다. 뭐 이런 얘기랑, 그 다음에 정책 내용을 좀 수정 보완함으로써 또 수능을 이끌어낼 수도 있고, 리더십으로 또 수능하게 만들 수도 있고, 의사 전달이 활발하게 전달되면은 또 받아들이는 정도가 커지지 않겠습니까?
또 이제 각자에게 어떤 이익이 온다는 것을 정확하게 인식시켜 준다든가, 또 합리적이고 의식적인 설득, 그 다음에 유인 같은 것들을 한다. 강제, 제재가 내포됐다. 이런 부분들도 이제 있는 거죠. 확보수단으로 그래갖고 도덕적으로 설득하거나 유인 보상을 주거나 처벌 강압하는 방법이 있다. 수능을 이끌어낼 때. 그러죠? 불응은 어때요? 불응이다 그랬을 때는 정책 집행자가 정책에 대해서 불일치된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이제 보면은요, 고의적으로 왜곡하기도 한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자, 봐봐요. 집행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이제 집행자들에게 아까 보면 처벌도 하고, 보상도 하고, 강제도 하고, 설득도 하고, 뭐 이런 거를 하는 거잖아요. 정책 목표도 명확하게 주고. 그래야지 이제 집행하는 사람이나 혹은 집행을 받는 사람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순응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런데 또 이제 집행자가 불응하는 경우에요, 이건. 뭐 불응이라고 하면은 뭐 집행을 받는 사람이 불응한다는 것은 뭐 상상하기는 좀 어렵고, 그건 뭐 저항밖에 없는 거고, 정책을 직접 이끌어가야 될 사람이 불응하는 경우입니다. 그럴 때 보면은 고의적으로 왜곡을 해. 정책의 내용을 알아들었지만 못 알아들은 척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집행을 좀 이제 딜레이 시키는 거죠. 딜레이 시키기도 하고, 정책을 임의 변동시키기도 하고, 집행을 안 해버리기도 하고, 형식적으로 순응하는 척만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레임덕이란 말 들어봤죠? 레임덕이 뭘까요? 레임덕이다 그러면은 오리가 뒤뚱뒤뚱 이렇게 걸어가는 모양을 닮았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가 여기서 조금만 지지율 좀만 더 떨어지잖아요. 바로 레임덕 옵니다. 바로 레임덕 오는데, 레임덕이 오게 되면은 아무런 힘을 못 써. 왜 그러냐면 관료들이 말을 안 들어먹어. 뭘 결정해서 해라 그렇게 해도 예 알겠습니다, 제가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래놓고 뒤로 가서 안 해. 특히 이게 있잖아요. 대통령이나 뭐 이제 윗선에서 이거만큼은 꼭 하겠다라고 하는 정말 관심 있는 분야면은 그건 어쩔 수 없어. 그거는 끝까지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런 거 말고 여러 안건 중에 하나야. 그런 건데 야 이거 좀 애매해. 지금 정권은 이 방향을 좋아하지만 다음번에 만약에라도 정권이 교체된다면, 그러면 그때 가서는 이거 뭐 잘했다 못했다에 대한 또 다른 평가를 받을지도 몰라.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약간 좀 애매하잖아요. 집행자로서는 난 여기에 계속 직업 공무원으로 남아 있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은 집행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지연하는 거죠. 그러다가 몇 달 있다가 장관이 생각나서 물어봐. 야 그거 했냐? 그럼 뭐라 그래요? 네? 그거 열심히 지금 조사하고 있습니다. 야 뭘 아직까지 조사해? 그게 여러 가지 복잡한 상황 때문에 이게 정보 수집해야 될 게 좀 많습니다. 예, 조만간 해가지고 기한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알았어, 다음에 그거 올려라. 그랬는데 다음번이 또 돼. 그러면 생각나가지고 야 그거 했냐? 그러면은 지금 정리 중이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럼 뭐 장관이 뾰족하게 그거에 대해서 뭐라 하기도 참 힘들고 수단도 잘 없어요. 인사권이라고 해봐야 어디 저기 정보 발령 내는 것밖에 뭐 할 수 있는 일이 더 있나? 그런데다가 또 그 뭐냐면은요, 그런 그 수단이 제대로 없다는 거, 이런 것도 이런 거지만 한편으로는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 새로운 현안들이 자꾸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해야 되는 일 중에서 이거는 죽었다 깨나도 해야 되겠다라고 맘먹은 몇 가지 빼고는 까먹어. 다음번에 챙기지도 못해. 그러면 초장에는 이 사람들이 제대로 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정권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이런 거 저런 거 시키면 막 더 열심히 해가지고 그 사람 까먹었을까봐 다시 가서 확인하고 이거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보고하고 그거 해왔구나 이렇게 이제 칭찬받으려고 하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안 하려고 하는 거죠. 뺀질뺀질. 그렇게 되는 현상들이 많이 벌어집니다. 실제로도. 그 레임덕이 바로 이 불응의 대표적인 케이스, 그 결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 그런 거 한번 보시고요. 살라몬으로 갑니다. 살라몬의 정책 수단 유형. 자, 그러면 정책 집행을 할 때 이제 정책 수단을 동원해서 정책 집행을 해야 될 텐데, 이 정책 집행 수단 유형에 어떤 것들이 있으며 그것의 특징은 어떤가인데, 그 표에는요 직접성을 기준으로 해서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행정수단 중에 직접성이 낮은 것과 중간인 것과 높은 것을 나눠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보충 설명을 가보면 살라몬이 제시한 강제성의 정도에 따라서 강제성이 높은 것과 낮은 것이 나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강제성 기준도 이제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정부가 강제하는 정도를 가지고, 그런데 그거보다 시험에 많이 나오는 것은 직접성의 정도를 가지고 나누는 겁니다. 예, 직접성의 정도를 가지고 높음, 중간, 낮음 이런 게 있는데 이거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쓱 한번 봐두세요. 봐두시고 잠깐 쉬었다가 이제 돌아오시면은 그거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좀 해드리고 그리고 바로 이제 정책평가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알겠죠? 쉬었다가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